여러분, 사람이 평생 믿고 살아온 세상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더구나 그 사람이 평범한 주민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믿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연입니다. 북한 체제 안에서도 특별한 가문 출신으로 오랜 세월 외교관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충성을 인정받던 한 인물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탈출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하늘에 폭격이 떨어지고 도시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그 밤을 택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국정원 쪽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가 하나씩 풀릴 겁니다. 이야기는 2025년 6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테헤란의 밤 공기는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분위기였고 외교관들도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북한 대사관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그를 리영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리영준은 북한에서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의 집안은 정권과 깊이 연결된 가문이었고 어려서부터 충성과 명예를 당연한 것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늘 나라와 수령을 이야기했고 혁명과 희생, 가문의 자부심 같은 말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릴 적에 그는 체제를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 명문 교육기관을 거쳤고 결국 외무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에서 외무성에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문과 정치적 신뢰, 충성심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가능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체제가 오래 공들여 키운 인재였고 정권이 믿고 쓰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이란에서만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공관과 부서를 거치며 경력을 쌓았고 중동 지역의 분위기와 외교 현장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래 머무르게 된 곳이 바로 테헤란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며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민감한 협력 업무를 맡는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언어 실력도 뛰어났고 현지 고위 인사들과 관계를 쌓는 능력도 좋아서 북한 내부에서는 아주 쓸모있는 외교관으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절 리영준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체제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충성과 명예를 배우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는 곧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리영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금이 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된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리영준에게 그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란을 둘러싼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란의 주요 시설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던 어느 밤, 그는 테헤란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분쟁의 기운은 중동 근무자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밖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습이 시작된 뒤 평양에서 내려온 지시는 매우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동요하지 말 것, 협력선을 유지할 것, 중요한 인물들과의 연결을 끊지 말 것, 맡은 임무를 계속할 것. 그 말은 다시 말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이 아니라 거래와 연결, 고리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리영준은 처음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 위험한 일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것일까? 그를 더 크게 흔든 일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이란 측 핵심 인사가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지 업무상 알던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얼굴을 맞대고 협상하며 인간적인 안부까지 주고받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뒤 리영주는 자신이 다뤄온 문서와 지시가 결국 사람의 생명과 전쟁의 불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뒤로 그는 점점 말이 줄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낮에는 여전히 침착한 외교관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마음속에서 질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지켜온 것이 과연 옳았는가? 내가 나라를 위한 줄 알고 해온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은 아니었는가? 이런 질문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의심 없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런 질문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런 가운데 평양에서 새로운 인사 지시가 내려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승진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책임, 그리고 가족 동반 근무 허가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리영주는 그 문서를 받아든 순간 오히려 차가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맡게 될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외교나 협력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보는 기술과 정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성공하면 더 깊이 체제에 묶일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자리. 그는 그 순간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덫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탈출을 결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평양에 남아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북한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이탈하면 남은 가족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망명은 자기 목숨만 건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남은 삶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낯선 연락이 들어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장소와 시간만 적힌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는 곧 누구 쪽에서 보낸 것인지 짐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세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서로를 알아차리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는 다음날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대사관 차량을 쓰지 않고 걸어서 이동한 뒤 택시를 잡아 타며 최대한 감시의 눈을 피하려 합니다.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겉보기엔 한국 기업 관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보 라인과 연결된 인물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긴 설명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고 리영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어머니가 평양에 계십니다. 이 한마디 안에 그의 모든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떠날 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동시에 떠날 수 없는 이유도 너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결국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것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자 아내는 놀라기보다 오래 참고 있던 마음을 꺼내듯 남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영주는 무너집니다. 아내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가장 깊은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세월. 그것이야말로 체제가 사람의 마음까지 움켜쥐는 가장 무서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아내는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머니 생신 때 국제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남긴 짧은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고. 나는 이미 다 살았다. 너희만 잘 살아라. 그 말은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허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고 대신 자식들만이라도 살아남으라는 노모의 사랑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영주는 결국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접촉성과 만나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은 몇 명인지, 언제 움직일 수 있는지, 대사관 안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리영주는 대사관 금고 안에 양국 사이에 민감한 문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쌓인 협력 기록, 자금 흐름, 비밀 문서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망명 이후 안전과 협상에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테헤란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됩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멀리서 폭음이 이어지고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북한 대사관도 비상 상황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은 잠에서 깨고 감시 인원들은 사람 수를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평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원 귀환 준비. 며칠 안에 이란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리영주는 직감합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히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밤입니다. 수십 년 인생이 그 한 줄에 실렸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식당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습 이야기와 귀환 일정, 앞으로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는 아무 티도 내지 않습니다. 아내와 잠깐 눈이 마주쳤을 뿐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평소처럼 일합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결제를 처리하고 귀환 준비를 하는 척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점심 무렵 조용히 지하 보관실로 내려가 금고를 열고 미리 정해둔 문서들만 빠르게 챙깁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니 꼭 필요한 것만 골라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고를 잠근 뒤 계단을 올라옵니다. 하필 그때 감시 인원과 마주칩니다. 어디 다녀왔느냐는 질문이 날아오고 그는 아주 태연하게 귀환 준비 때문에 문서를 정리했다고 답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는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옵니다. 방 안에는 아내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권, 현금, 작은 가방. 큰 짐은 오히려 그대로 두어 끝까지 평범한 귀환 준비처럼 보이게 해두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어머니께 전화 한번 드립시다.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인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는 짧게 안부를 묻고 끝내 한마디를 남깁니다. 잘 살아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붙잡지 못하는 부모의 체념과 살아서만 있어 달라는 간절함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리영주는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잠깐 외출하는 것처럼 대사관을 나섭니다. 감시 인원의 눈을 받으면서도 걸음은 평소처럼 유지합니다. 너무 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두 블록쯤 걸었을 때 골목 안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탑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멀리서는 또다시 폭음이 들립니다. 도시 전체의 혼란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탈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차 안에서는 새로운 신분 서류가 건네집니다. 다른 이름, 다른 서류, 다른 삶. 리영주는 그 종이를 보며 자신이 수십 년 지켜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북한 외교관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야 살아남는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택한 길은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 요르단으로 빠지는 경로였습니다. 왜 이런 길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가장 눈에 덜 띄고 외교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방식은 오히려 북한 측 감시망에 쉽게 포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영준처럼 민감한 위치에 있던 인물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반면 정보 라인을 통하면 이동 경로, 현지 협력자, 위장, 신분, 안전가옥까지 한 번에 연결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국정원 쪽 연락망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산악지대로 접어듭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바깥 풍경은 점점 황량해집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손의 온기가 사람을 더 버티게 해줍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위로도 아주 조용한 형태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몇 시간 뒤 검문소가 나타납니다. 전쟁 직후라 검문은 더욱 삼엄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서류를 요구하고 차 안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워집니다. 군인의 시선이 뒷좌석을 훑고 지나가는 짧은 순간 리영준은 평생 단련해온 침착함을 마지막으로 꺼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차는 통과되고 그는 비로소 숨을 내쉽니다. 국경을 넘었을 때의 감정은 기쁨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너무 세게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텅 빈 느낌. 자유는 늘 영화처럼 눈부시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피로, 안도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사람은 오히려 멍해지기도 합니다. 이라크를 지나 요르단으로 향하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안전가옥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에어컨이 있는 작은 공간. 하지만 도망친 사람에게 그런 평범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리영준은 웃다가 울었다고 하지요. 죽을지도 모를 밤을 지나고 난 뒤 비로소 느껴지는 가장 인간적인 감각, 배고픔.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마 그 말은 평생 처음 진짜 뜻으로 들은 말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감시 없이, 갑작스러운 명령 없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감각. 그런 안전을 그는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운 셈입니다. 이후 그는 한국에 들어와 적응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편의점, 새벽에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일상, 대형 마트의 수많은 물건들, 마음껏 볼 수 있는 뉴스와 인터넷.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에게는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이 말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바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에 남겨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안은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밤마다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안부이자 미안함이자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말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자신은 더 위험한 자리로 깊이 들어갔을 것이고 결국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그를 살린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체제 안에는 그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대부분은 악인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오면 가장 먼저 북쪽 강가를 찾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시간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보고 싶다고요. 이 말은 결국 이 이야기가 단순한 탈출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단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이고 가족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며 끝내 자유를 향해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체제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마음속 마지막 질문까지는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끝내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가족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밤에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 내일의 삶을 누군가 허락 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더 크게 남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리 늦어도 어느 순간 반드시 고개를 든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탈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사람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체제가 준 신뢰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끝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살고 싶다는 마음, 가족을 향한 마음,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시대가 바뀌는 장면도 보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도 보고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시간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남다르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일을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나 여러분이 느끼신 생각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묵직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몽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